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원가관리 회계는 객관식이 있고요. 2차에도 있죠. 특히 이제 2차는 주관식이니까 단순히 답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풀이 과정도 좀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뭐 2차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풀이 과정도 좀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원가관리 회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제 원가관리 회계를 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는 자격증이 대표적으로 회계사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무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의 난이도하고 유형은 좀 달라요. 많이 달라. 그래서 혹시 회계사 기출 문제라든지 회계사 쪽 대비 강의를 들으시는 분하고는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 2차의 어떤 그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세무사 시험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큰 차이가. 그래서 1차 시험 대비하는 것 자체가 2차 시험 대비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지금 잘 들어두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2차 시험까지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어떤 그 유형은 우리 이제 교재에도 사실 우리 회계사 기출 문제는 좀 많이 빼놨는데 몇 가지 실어 놓은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돼서 실어 놓은 게 아니라 풀지 말라고 실어 놓은 거예요.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 가끔 이제 그 공부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좀 오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나는 기본적인 거 다 알아. 아니까 좀 어려운 걸 다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순간 시험 합격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평이한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커트라인이 몇 점이 몇 점? 커트라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는 회계학을 과거에 좀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절대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도 않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시니까 선생님들 말 잘 들으시면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원가관리 회계를 다 들어봤어도 나는 원가관리 회계 잘한다고 하신 분 계세요? 뭐 잘 모르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재무회계가 좀 어려워요. 원가관리회계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원가관리회계를 강의하는 선생으로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가관리회계 너무 어렵대요. 재무회계보다 더 어렵대. 그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아요. 원가 관리 회계는 어떤 그 정해진 논리와 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가 관리 회계를 공부할 때 중급회계 공부하는 것처럼 투자를 하세요? 시간적으로?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대충 해놓고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 이해는 합니다. 왜 이해는 하냐면 재무회계 자체가 분량이 되게 많고 또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사람의 뇌는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원가관리 회계에 조금 자원을 덜 투입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가관리 회계에서 좀 충분한 점수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 요즘에는 온라인이라든지 책들도 잘 돼 있죠. 제 책도 막
보시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도 되겠지. 절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 제가 8, 90%는 다 풀어 드릴 건데 몇 문제는 풀지 말라고 제가 실어놓은 책도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해 버리면 그거 알아야 몰라요.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듣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총 12회 6주 하잖아요. 6주. 1시간에도 빠지면 안 돼요. 1시간에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1시간 빠져버리면 이빨이 싹 빠져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고리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과거에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우리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왜 쉽지가 않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대부분 회사 경험이 많지가 거의 없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용어도 힘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이 안 와요. 결국엔 뭐예요? 암기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원가 관리 회계는 어때요? 자, 원가 회계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학문이에요? 회사로 따지면 공장 가보셨어요? 모르잖아요. 공장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고. 용어도 힘들고 공장도 모르는데 시험은 합격을 해야 돼.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조금 편하게 하려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뭐 오리엔테이션 겸 우리 원가 관리 회계 전체 흐름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공간이 있나? 첫 페이지 보면은 흰색으로 공간이 많이 있어요. 한 페이지 정도 그 할애를 해서 제가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림을 그려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또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원가 관리 회계가 뭐라는 건 뭐 들어보셨는가 아실 거예요. 자, 원가 관리 회계는 크게 보면 원가 회계 파트가 있고요. 관리 회계 파트가 있어요. 원가 회계에서는 우리 뭘 배웠어요? 이 파트에서는 하나밖에 안 배웠다고. 자, 요게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어가 바로 원가 회계예요. 근데 이제 요 계산하는데 쉬워요? 어렵죠? 뭐뭐 배웠어요, 우리? 기억나는 거? 뭐 기억날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웠고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웠고요. 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 가장 대표적인 원가 회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배운 건 아니죠. 또 뭐가 있었어요? A, B, C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결합 원가 계산, 혼합 원가 계산 등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이 파트가 바로 원가 회계 파트예요. 자, 그러면 원가 회계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라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가 회계를 공부할 때는 내 몸을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공장으로 보내줘야 돼. 공장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 전체를 보면 원가라는 거, 비용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도 있고 그 이외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도 있겠죠. 자, 우리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죠. 그렇죠? 근데 원가 회계는 공장 것만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가 회계 문제 자료에서 판관비가 나오면 얘를 가지고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얘는 고민하면 안 돼요. 원가회계 파트에서는 우리 객관식 문제도 나오겠지만 원가회계 파트에서 본사라든지 영업부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지워버려야 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자, 원가회계 결과를 가지고 뭐예요?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관리 회계를 합니다. 우리 이제 경영자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제하는 사람이 경영자에 결제하는 사람이. 그러면 회사의 어떤 그 경영자는 원가 회계 자료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회사 안 다녀봐서 모른다고. 회사 임원들 뭐 할 것 같아요? 딱 두 개밖에 안 해. 회사에서 뭐예요? 결제하는 거. 여기다가 결제? 이상하잖아요. 결제라는 게 좀 고급스럽게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의사결정. 결제야 결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또 뭐 할 것 같아요? 회사 경영자는 결제만 하고 안 해? 또 해. 뭐 하냐면 여러분들 평가한다고 항상 눈빛을 보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너스를 줄까 말까. 그래서 성과 평가, 이게 바로 경영자의 대표적인 업무예요. 업무. 이거는 책에 나오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 일을 한다고. 우리 사장들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임원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를 하려고 해. 그럼 회사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게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판관비도 있겠죠. 그러면 관리회계 파트에서는 판관비 자료가 나오면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왜? 사장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도 중요하지만 판관비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 회계는 딱 책을 반으로 쪼개 보면 한 부분이 원가 계산 파트가 있고요. 다른 한 부분이 이제 의사결정 관리 회계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 회계 공부할 때는 나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사장. 내가 사장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중급회계 시각 가지고 관리회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리회계가 어려운 이유가 중급회계도 회계, 관리회계도 회계잖아요. 그 시각 가지고 관리회계를 본다고. 절대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들은 회계학을 배웠을 것 같아요?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배우긴 뭘 배워요? 회사에서 있잖아요. 재무팀에서 재무제표를 사장님한테 줬어. 사장님이 야, 잘 작성했네. 감가상각비 이렇게 늘었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집어 던져. 왜 집어 던져? 너 지금 나 놀리고 있어? 나 회계 알지도 못해. 돈 벌었어 안 벌었어? 이게 바로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돈 벌었어 안 벌었어? 한 장으로 가져와. 그게 바로 관리회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데 재무회계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돼. 자, 관리회계는 회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재무회계가 아니에요. 그걸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회계를 모르는 사장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용어도 달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나는 중급회계 잘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저는 다른 세계니까. 자, 그러면 다시 가지를 좀 쳐볼게요. 의사결정 결제를 하겠다. 사장이 결제를 했어요. 자, 결제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 우리 이제 회계에서는 단기를 주로 기간이 언제예요?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1년으로 보면 내가 결제한 내용이 1년 이내에 계속 나타난다라는 걸 바로 단기 의사결정. 아니야. 1년 이후에 걸쳐 나타나가 바로 장기 의사결정이에요. 다시 단기 의사결정은 또 쪼개져요. 일상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고 특수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내용이 이제 많아지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 여기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일상적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매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여기 바로 예산 기억나세요? 우리 관리회계에서 종합예산 짰잖아요. 종합예산, 뭐 고정예산, 변동예산 나오고 그게 바로 관리회계 파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상적 매번 하잖아 연말에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 12P 분석. 12P 분석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몇 문제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얘도 매번 하는 거라고 회사에서는.
신제품 나올 때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얼마 팔아야 본전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죠? 이건 매번 하는 것들. 특수사 결정은 매번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관련 원가 분석. 기억나요? 관련 원가 분석? 자, 우리 이제 그 원가라는 것 자체가 재무회계는 중급회계는 개정 과목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뭐 상품, 매출채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원가 관리회계는 안 정해져 있어.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재료비라고 하는 선생도 있고 재료 원가라고 하는 선생도 있고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선생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가 관리회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흐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를 여러분 암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자, 그러면 대부분 단어를 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대부분 원가 관리 회계는. 자, 관련 원가라는 게 뭘까? 의사결정하는 거죠. 뭔가 판단해야 돼.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되는 원가가 바로 관련 원가예요. 원가 중에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게 비관련 원가고 고려해야 될 수익을 뭐라고 그래요? 관련 수익이라고 하겠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관련 원가. 관련 원가는 변동비 기회비용이 있어.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흐름만 이해하는 거지. 됐어요? 요거를 분석하겠대. 요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수업 목적으로는 몇 가지 틀이 딱 정해져 있어. 정해졌는데 실제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 회사에서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관련가 분석이. 특별 주문 수락 의사 결정. 자, 여기지 못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얼마에 팔아야 돼?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회사 실제 하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품에 또는 일부 라인을 자가 제조, 회사에서 할까 아니면은 협력업체를 활용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기업들, 좀 큰 회사들, 모든 라인 부품을 다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우리 경기도권 저기 보면 무슨 공단들 있잖아요. 공단들 뭐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의 일부의 부품 라인을 떼서 만들어 주는 거라고. 그러면 회사는 어때요? 판단해야 돼. 내가 만드는 게 코스트가 낮을지 아니면은 협력업체 사오는 게 나아질지. 너무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제품 라인 페이지. 우리 이제 가끔 언론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들잖아요. 라인을 없애버려야 돼. 라인을 깔아야 돼. 이 라인은 여러분들이 제품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자, 우리 회사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일부 품목이 적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애버리자. 그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로.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부분이 관련 원가 분석이에요. 자, 여기 있잖아요. 실제 여러분 시험 볼 때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왜 여러분들 괴롭혀요? 여러분들 사장이 아니거든.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 많은 문제를 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한 틀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틀은 2차까지도 가요. 2차까지도. 아무튼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는 거. 사내 대체 가격. 기억나세요? 자, 대기업이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업종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어때요? 너네들 외부에서 사오지 말고 우리 계열사 그거 만드니까 거기서 사. 그게 바로 사내 대체 가격이에요. 자, 요것도 배경 성명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 휴대폰 만드는 계열사가 있고요. 컴퓨터 만드는 계열사가 있어. 자, 이 각각의 계열사 사장들은 서로 친할까 안 친할까? 어떨 것 같아요? 한 그룹사의 계열사 사장이야. 안 친해.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내가 재임한 임기 내에 최대한 실적을 많이 내서 승진하고 보너스를 받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회장이 둘이 거래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뭘 생각하죠? 절대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주장하는 가격이 있을 테고 사는 사람 입장 주장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사내 대체 가격이라고. 응?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서. 이해되세요? 자, 요런 부분이 바로 단기 의사결정. 매번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결과가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장기 의사결정은 어떤 액션 결제를 했는데 피드백이 1년 이상 걸쳐 나타난다. 대표적인 장기 의사결정이 바로 자본 예산이라고 그래요. 자, 얘랑 틀려요. 얘랑 이름은 예산인데 얘는 예산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 얘가 바로 진정한 예산이죠. 변동 예산 고정. 얘는 예산이 아니고 얘는 자,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이에요. 여러분들 유형 자산인지 아시죠? 좀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등 유형 자산이죠. 자, 기계를 샀어. 기계를 1년 쓰고 버려요? 수년에 걸쳐 쓰잖아요. 그럼 뭘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계 사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미래에 벌어들인 돈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아야 기계를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고. 돈은 언제 나가 기계 살 때? 지금 나가죠. 돈 언제 벌어요? 수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돈하고 10년 후에 10억이 같아야 달라요. 가치가 다르죠. 어떻게 해야 돼? 한 시점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그러죠. 그 자본예산 파트에서는 뭘 배워?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걸 배운다고. 생각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 자, 뭘 평가한다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집계가 되면 요 차이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는 여기 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딘가에는. 자, 이 평가를 우리가 다루는 파트를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임 회계 제도라고 그래. 책임 회계 제도. 그러면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이 뭘까? 우리 이미 다 배웠다고. 어디서 배웠을까요? 요게 바로 기준이야. 요게. 예산을 짜는 이유는 바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거라고. 우리가 공부할 때 어때요? 예산은 잘 안 봤다고 사실. 잘 봐봤자 뭐 현금 예산이라든지 원재료, 기말조 그런 것만 같지 의미를 모르고 공부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산의 목적은 바로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집계가 되면 평가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회사라는 건 여러 부문으로 쪼갤 수가 있어. 자, 생산하는 팀도 있고 파는 팀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팀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 팀이 있잖아요. 보너스를 줄 때 한 가지 기준으로 주면 될까 안 될까? 어떤 하나의 기준 가지고 안 돼. 왜 안 될 것 같아요? 세 부서가 하는 일이 다 달라. 먼저 생산팀은 뭐 하는 부서예요? 물건만 잘 생산하면 돼.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코스트보다 낮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팀은 뭐 하는 부서예요? 많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파는 게 장땡이라고. 가끔 제가 회사에 뭐 자문하러 가면 있잖아요. 영업사원들이 막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럼 저는 다 가라고 그래. 영업사원은 회사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돼? 영업사원은 물건 파는 사람들 왜 사무실에 남아 있어? 이해되세요? 자, 그럼 회사에서 물건 많이 팔았어. 보너스를 줄 겁니다. 생산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생산팀 주면 안 돼. 누구만 줘야 돼요? 영업사원만 줘야 돼요. 반대로 우리 생산 현장에서 코스트를 굉장히 낮췄어. 원가 절감을 했네. 원가 절감을 해서 보너스를 주겠다. 영업팀 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책임의 기준은 뭐냐면 회사의 조직을 본인의 책임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자라는 게 바로 책임의 제도예요. 자, 보니까
코스트 원가를 책임지는 부분이 있고 어디가 있겠어요? 제조 부분이 있겠지. 그렇죠? 자, 수익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고 어디? 영업팀. 아니다. 이익까지 책임지는 부분이 있다. 이게 사업부. 그래? 투자까지도 책임져야 될 텐데 이게 바로 대기업의 계열사. 투자 중심점이라고 그래. 이걸로 부족해. 몇 가지 더 넣자. 플러스 알파. 이게 바로 최신 관리 회계에서 BSC 균형 성과표라고 그래요. 용어가 좀 기억나세요? 하나하나? 기억은 나야 돼. 몰라도 괜찮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원가 관리 회계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파트가 있어요. 저도 어딘지는 아는데 거기가 아직 안 나왔다고. 뭐 그 얘기만 들으면 막 싫고 그런 파트 뭐가 있어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요거지 요거. 자, 그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얘는 순수한 원가회계도 아니고 순수한 관리회계도 아니에요. 걸쳐 있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가 계산의 관리적 응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가 있어요?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죠. 자, 이 표준 원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용어 자체가. 타이틀이 뭐죠? 원가 계산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고 얘가. 순수한. 또 하나 있죠. 변동 원가 계산. 물론 초변동 원가 계산도 있긴 한데 여러분 시험에 초변동 원가 계산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초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 원가 계산 논리랑 똑같으니까 물론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변동 원가 계산. 얘도 타이틀이 원가 계산이죠. 근데 뭔가 이질감이 있다는 이질감이. 실제 표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100% 나와 얘도. 근데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출제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과목 중에 원가 관리회계 한 파트인데 출제에는 시험 문제를 내 가지고 여러분들을 일정 점수를 맞으면 합격을 시켜야 돼. 그렇죠? 그럼 출제위원 입장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버리면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출제위원의 목적은 뭘 것 같아? 항상. 자,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맞아야 되라는 걸 갖고 있겠죠, 심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표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 어려워 안 어려워? 딱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머리에 쥐나고 그러죠. 자, 이런 파트를 중요하긴 하지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어렵게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내요. 어렵게 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돼요? 다 틀려 다.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어. 그럼 출제위원들은 어느 파트에서 변별력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어느 파트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배웠을 만한 부분에서 변별력을 찾으려고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CB 분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표준 원가 변동 원가 계산은 어려우니까 스킵?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요. 하지만 어떻게 나와요? 쉽게 나온다고, 쉽게. 그러니까 모든 파트를 다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원 투입 배분의 문제지 버려버리면 안 된다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표준 변동 원가 계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2차 시험에 한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통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수록 기본적인 내용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원가 관리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원가 관리 회계, 특히 관리 회계는 사실 학문이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실무라고, 실무. 다 실무에서 하던 것들이 이론화된 게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실무라는 게 항상 고정돼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변해요.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뭐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최신 관리회계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이 최신 관리회계는 절대 암기할 수가 없어요. 이 관리회계도 마찬가지구만. 왜? 얘는 이론이 아니고 다 실무기 때문에 내용만 가지고 암기로 커버가 안 돼요. 뭘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안 돼, 배경을. 주로 최신 관리회계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요거. 뭐 PLC, 제품, 수명, 주기, 원가 계산. 두 번째, 뭐 품질, 원가, 계산. 세 번째, 뭐 지트.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바로 최신 관리 회계죠. 다 실무에서 이론화된 것들입니다. 자, 근데 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우리 시험에 크게 중요성은 없죠. 이유가 뭐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씩은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 파트에 가면 제가 뭐는 키워드 몇 개 찍어 드릴 거라고 배경 설명과 함께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머릿속에 두고 원가 관리회계를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재 보시고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 한번 우리 목차 하나하나를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씩 써놔보세요. 자, 1장 제조원가 흐름. 자, 제조원가 흐름은 왜 필요할까? 자, 여러분들 중급회계 다 배우셨죠? 중급회계는 상기업을 가정한 책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중급회계는 도소매업을 가정한 책이라고. 중급회계 안에서 공장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회사는 제조업이 기본이야, 도소매업이 기본이에요? 제조업이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중급회계는 그게 안 나와. 그러면 공장 어디서 배워요? 원가관리회계에서 배운다는 거죠. 원가회계에서. 그러면 중급회계에서 대다수 다 배웠어. 회사에 벌어진 회계는 뭐만 안 배운 거예요? 공장만 안 배운 거죠. 그걸 원가회계에서 봅니다. 공장 발생 원가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가 출발점이라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두 번째, 개별 원가 계산 나오네. 이거 개별 원가 계산. 여기서부터 출발이지. 자, 3장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 B, C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종합 원가 계산 2, 3, 4는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2, 3, 4는 다음 페이지 결합 원가 계산. 여기까지가 뭐죠? 순수한 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요까지 딱 밑줄 치고 요 안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판관비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워버리면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괴롭히는 파트 6장 7장이네. 변동원가 계산,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 얘도 제가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고 대신 어렵습니다. 대신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8장부터는 완전히 관리회계죠. 12품 속도 100% 나와요. 100% 나와요. 관리하는 감속도 100% 나와요. 대체가격 결정 설명해 드렸고, 자본예산 파트. 자, 자본예산 파트가 제가 이 방송에도 이런 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회계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99.9999%는 1차 시험에서. 자, 왜 안 나오냐면 우리 자본예산 파트가 재무관리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론이. 재무관리에서 나온다고. 회계사 시험은 2차 시험 재무관리 있잖아요. 1차도 있지만 우리 세무사 시험은 재무관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은. 근데 만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온다는 거죠.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나올 가능성은 떨어져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론 자체가 재무관리 쪽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관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성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책임회계 제도 설명해 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나름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연결이 다 돼. 근데 13장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은 논리가 없어. 얘는 연결성이 없어. 다른 거 연결시키려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어려운 게 아니고 몇 가지 시험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걔만 잘 보시면 돼요. 최신 관리회계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우리 관리회계 자체가 실무 중심점이다 보니까 계속 경쟁력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대두된 이론이 최신 관리 회계예요. 물론 우리 책에 없는 내용도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겠죠. 또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 지금 다르게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함부로 막 낼 수가 없다고. 함부로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논란의 여지가 있어야 이거 출제 오류가 맞냐 아니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딱 나올 수 있는 것만 내요. 그것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쳐내버리면 사실 여러분들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원가관리 회계는 우리 산수가 아니에요. 산수가 수학이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맞는 것 같긴 해도. 그럼 제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원가관리 회계 들으시면서 그런 게 좀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개별 원가 계산은 이렇게 풀고 종합 원가 계산은 이렇게 풀고, 자, 풀이 방법도 다르고 해설을 봐도 또 틀려. 또 풀이 방법이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풀이 방식은 동일하게 논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원가 관리에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겁니다. 기본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OT 기업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수업할 때 짚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50분하고 10분 쉬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